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인데다가 차기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죠. 그만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오늘 전당대회 결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김기현 대표와 잠시 뒤에 또 중계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잠깐 끊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52.93%. 뭐 예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이제 득표율은 47에서 한 52% 정도의 그 정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그 뉴스 딱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국민의힘은 대단히 보수적이구나. 이제 그걸 느낀 게 이준석께는 한 명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 천하용인 4명의 후보가 진출을 했었는데 청년 최고도 그렇고요. 청년 최고도 한 명도 안 됐고 한 명이 장해찬 후보가 된 거고 천하람 후보는 물론이고 전 최고위원 중에서 김용태나 또는 허은하 의원 중에서 한 명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명도 안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당신 100%로 이제 당원을 바꿨단 말이에요. 경선 룰을 바꾸고 또 결선 투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였죠. 결선 투표 어차피 가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당 장악력 이 상당히 제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향후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죠. 일단 친윤 후보가 이제 일색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최고위원도 그렇고 청년 최고도 그렇고 뭐 김기현 후보 물론이고 김기현 대표죠 이제 물론인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친윤 일색으로 당이 가는 게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면 김기현 대표도 연포탕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대표되고 나서 어떻게 이제 화합과 탕평과 그리고 당내 뭐 내용이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만 일단 뭐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결선까지 안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가 이게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계파가 너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고 또 하나가 김기현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당의 공세가 대단히 커질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큰 전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필님께서는 과반 이상의 득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저는 대체로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고요. 오늘 낮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예측이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주류가 저렇게 뭐 윤핵관이라면 안 쓰겠습니다만 당 주류가 전폭적으로 미는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반을 처음에 못 넘긴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문제죠, 당에서. 이제 좀 국민의힘 같은 여당 측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1차로 볼 거 봤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더 과제가 김기현 대표로서는 더 커진 거죠. 이렇게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커지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가는 그런 당에서 과연 본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면서 그것을 정말 그 국민들이 특히 당원들이나 이게 뭐 보수적인 인물들뿐만이 아니고 층이 아니고 중도층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나가면서 과연 그동안의 설득력 있는 당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힘들다고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내년 총선이 과연 그야말로 성적표인데 김 대표로서는 저는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누가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도 결국 대통령의 성적으로 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황교안 후보도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누가 되었어도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 2년 차 딱 중간 평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내년까지 대통령의 성적이 행정부의 성적표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협력과 견제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결국 당 행정부 성적을 당의 성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잘 어떻게 이끌어갈 것일까 하는 과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과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정말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이냐. 이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아무래도 쏠리는 건 공천이에요. 이제 뭐 공천을 앞두고 과연
뭐 지금 윤핵관이라는 표현 안 쓰셨던 그러니까 과연 친윤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이것을 또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볼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 어쨌든 떨어져 나간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성적에선 떨어져 나간 이준석계에서 목소리도 또 밝혀질 것이고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기현 신임당 대표는 당을 이렇게 꾸려가겠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이 대단히 치열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윤 이른바 비윤, 친윤 대 비윤의 이 대결 구도가 두드러진 선거였고 어느 때 경선보다도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 논란 그리고 조금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경민 전 의원도 대단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리고 이제 출마 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윤심이 대단히 강하게 작동됐던 것이었고 그 당무 개입 논란은 뭐 여전히 남을 겁니다. 아마 당내 과반을 넘겼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당심 대 민심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당심 대 민심이 7대 3을 개정했던 것이니까 선거는 그러나 당원들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선거는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니까 이번에 유권자는 당원들이 유권자였고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MZ 세대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야당도 여러 가지 또 공세적으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영향력하에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공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공천도 아마 이제 친윤 쪽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대단히 높은 거란 말이죠. 과거의 선거들 보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공천에 잡음이 없는 정당이 이기는 경향이 또 두드러져요. 아주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친윤 쪽으로 드라이브해서 국정을 장악하려 하는 게 중도층에게는 아직은 좀 이른 얘기는 합니다만 중도층에게는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시 말해 당정 관계도 그렇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 과거의 당청 관계가 되겠죠. 당정 관계, 당청 관계, 지금 당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게 김기현 대표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도 마찬가지. 대통령실도 과도하게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신윤 그룹을 짜려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는데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늘 하던 얘기야말로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강론도 얘기했지만 그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특별한 얘기 하셨죠. 뭐 당과 나라 위기를 이용하려는 세력이라고. 전당대회에서 메시지가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향한 뭐 것인가? 그런 얘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있는가? 축제장에서 그냥 뭐 그야말로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 박수하고 앞으로 함께 잘 해나가자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과거 이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는 그런 것이 이제 당의 위기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개인적인 맺힌 게 있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뭐 그런 건 이제 뭐 그런 거에 너무나 주목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이 당으로서 어떻게 자생력을 해나가는가 발휘해나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바로 이제 당직 인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이른바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총장직인데 이른바 뭐 친윤계인 그 장제원 의원은 안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김기현 후보와 뭐 김장년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김기현 대표가 되면 결국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이 되어서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으니까 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때 또 거기서 친윤 색채가 너무 진한 사람을 시키는지 아니면 조금 색깔이 옅은 사람을 시키는지 그걸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정말 천하람 후보 같은 이런 파격적인 인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래서 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른바 천하람 후보가 뭐 이런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아바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그런 색깔이 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인물로 키워나가는 그럼으로써
윤석 대표와의 관계보다는 이런 친윤계 쪽으로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첫 당직 인선, 지명직 측은 누구 지명하느냐 이거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인선 과정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고 이제 사무총장. 이따가 제가 여쭤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번 여쭤볼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상황인데 이걸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누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파격적인 인물들이 발탁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의 경선 과정을 쭉 지켜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비윤은 한 명도 당선이 안 됐거든요. 그 친윤에서 시작해서 친윤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경선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당내 경선인데 당원 100% 투표였고 당신 100%였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파격적으로 이제 좀 개혁적인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뭐 천하람 후보가 됐건 누가 됐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게 맞는데 과연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그 집권 여당의 상대적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너무 종속적이어서도 안 되고 여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립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정 연대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정책적으로는 연대하지만 뭐 헌법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견제도 해야 되는 건데 그 견제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 분리를 노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당정 분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이 대통령실에다 그 당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다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 못 해요. 당정 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정 분리 걱정하는 게 지나친 당정 일체를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당정 일체와 당정 분리 사이에서 어떻게 잘 균형을 취해 나가느냐의 메시지를 인선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파격적이고 좀 개혁적인 인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정 일체와 당정 분리 사이의 애매한 경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인물들로 봐도 그렇고 그동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이른바 스탠스를 봐도 그렇고 파격적인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죠. 이걸 역설적으로 이럴 때 파격적인 인사를 해서 오히려 더 신성감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행로로 비춰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또 과제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이 선거 결과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준석계로 불리는 이 후보들이 입성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었죠. 근데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되지 못한 게 이제 보수적인 색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당사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열심히 밀었지만 그 결국은 그분들의 성적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후광 때문이라고 좀 생각한다면 당사자들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딱 그 중에서 이제 천하람 그 후보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최고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동안 누가 잘 몰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편 같은 데 나와가지고 패널로 많이 나와서 출연은 많이 했지만 그 열심히 본 사람 외에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고 대구 출신으로 순천에 가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2위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그 메시지를 유심히 봤는데 초반보다 중반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거나 뭐 하는 그런 쪽 메시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그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은 순천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주류측에서 끌어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저는 이분들이 안 된 것이 뭐 꼭 뭐 무슨 보수적이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의 어떤 역량인데 그중에서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수혜자로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하는 데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떤 장래 정치인으로 유망한 정치인으로서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그냥 실패가 아니다. 이제 그럼요. 정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황교안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얘기를 또 해볼 수밖에 없어요. 또 막판에는 연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지금 각 후보가 주장하는 바가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공수처 고발까지 한 상태예요.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어나갈지도 궁금하고 그게 끼치는 파장은 어떨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땅 의혹, 땅 투기 의혹을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별로 안철수 의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안철수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2위를 했습니다만 23%나 얻었단 말이죠. 그 문제를 당내에서 계속 제기할 것 같지는 않고 단 야당이 계속 끈질기게 제기할 겁니다. 아마 그 문제를. 황교안 후보가 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이제 21대 총선을 자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경선 과정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전혀 그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집요하게 김기현 대표, 김기현 그 당시 후보니까 후보의 땅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처음에 제기한 후보가 황교안 후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는 아무튼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통 보수의 나름의 상승을 보여준 거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대표 때 너무 극우 강경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번 경선에서 그런 뭐 정통 보수의 목소리는 냈을지언정 극우 강경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나름대로 저는 선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뭔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아쉬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뭔가 자꾸 이제 스탠스를 조정하려 하다 보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그냥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이기는 했습니다만 좀 안 후보로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안 후보가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뭐 나름의 입진 생길 수 있겠죠. 아직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계속 당내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울산 부동산 이 투기 의혹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공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도 뭐 그 내용을 지켜봤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온 그 실제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거기가 무슨 뭐 1,800배가 뛰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닌 허접한 야산이던데.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산 땅을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그런 게 있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들이 결국 나중에 발목을 잡더라.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또 박근혜 두 사람의 어떤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더 발목을 잡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드는 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샀는지, 산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그 무슨 등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아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확실히 정리해서 혹시 불법은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털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결국 뭐 가짜 뉴스가 되었던 그 침소봉대가 되었던 결국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냥 위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TF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정의당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 추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민주당이랑 같이 했을 가능성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뭐 이제 협치를 통해서 어쨌든 뭐 정책적인 추진해야 되는 법안 같은 것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야당과의 관계예요. 예. 야당은 뭐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게다가 야당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점점 이제 노출된 상황이니까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의 새 대표가 됐으니까 뭔가 이 지금 여야 관계를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좀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년 총선까지만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여야 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 예. 굳이 지금 협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집권당 대표가 그럼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가 워낙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 중에서 아까 뭐 의혹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만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민생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가 문제, 금리 문제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보 위기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보다 지금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경선 얘기였고 야당은 사법 리스크 얘기고 이 얘기잖아요. 여야가 그걸 가지고 공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서 했다 되더라도 이제 자신의 자율성을 좀 가지고 야당과의 관계를 좀 새로운 이제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여당 대표에게.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야당 대표가 결정이 됐잖아요. 왜 영수회담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무조건 야당 대표 만날 필요 있느냐 대통령이 뭐 여야 같이 대표들 이제 결정되고 안정이 되면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 외교 일정은 굉장히 빡빡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양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추진해야죠. 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토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의뢰 뭐 야당 대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절대 만나지 않는 것은 야당과 협치가 아니라 협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좀 개인적인 뭐 호감도 없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왜 그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 이렇게 좀 눈 감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제 야당 여당 대표끼리 만나서 같이 좀 뭐 이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눈치고 넘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야당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뭐 K-칩스법이라 해갖고 반도체 특별법에서 야당이 그 조세 특례를 주는 걸 반대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유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나눠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신임 대표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선거 치르셨을 텐데 그동안 많은 선거 치러보셨잖아요. 이번 선거 얼마나 어려우셨었나요? 사실 당내 선거도 하고 또 일반 대중선거도 하고 여러 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만 이번 4명이 경합하는 경선에서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1위로 확고하게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3분의 후보들이 합세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사실 좀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 같은 당이 아니고 당을 달리한다 그러면 또 강하게 이게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같은 당이기도 하고 선거를 마치고 나면 원팀을 해서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참고 억누르면서 해나가느라고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반 득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가면서 과도한 그 네거티브 또 뭐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반복이 되니까 아마 우리 당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당이 그동안의 당내 리더십 혼란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또 자기들끼리 내부에 서로 간에 삿대질하고 싸우는 모습 그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저희 득표율도 4명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52%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 두 후보
천하람 후보 외에 뭐 한교안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을 텐데요. 당내 화합을 이제 많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뭐 숙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제가 각 지역별로 합동 연설을 할 때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저 앞에서 연설하시면서 저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제가 현장에서 연설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대통합으로 원팀으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마음을 비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찾아뵙고 말씀도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를 나누셨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전망이십니까? 지금의 야당이 사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포퓰리즘 법을 압도적 다수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거의 국회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지 저는 사실 민주당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더 이상 이재명 지키기를 할 수 없다. 민생 챙기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든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챙기는 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의 힘을 통해서 민주당을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만나실 의향은 있으신죠? 만날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라도 만나야죠. 예.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든 수사는 수사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한은 그걸 존중해야죠. 여당 대표가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당법인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당장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치열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전문가들 나와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임명할 수 있는 핵심 당직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지금 뭐 구상이 좀 있으신죠? 밝혀질 수 있나요? 이제부터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생각은 가진 것은 있습니다만 외부에 아직 의논해 본 바가 없어서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가게 되면 그러면 총선을 이기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대통합으로 가되 일 잘하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또 큰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조건이 일이군요. 일을 잘하는 조건. 예. 네. 자, 당선 후에 연설을 하실 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안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먼저 또 생각하고 계시는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현안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계획을 왜 하느냐? 일자리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국내 자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국 자본도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네. 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 걷어내야 됩니다. 반도체법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렇게 뭐 각종 뭐 정부 보정을 왕창 준다고 하면서 예. 우리 기업들이 거기 투자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을 왜 외국으로 내보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는 아주 밀당하는 그런 애정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기탄 없이 개진하고 그래서 밤샘 토론을 할 때 하더라도 예. 결론은 하나로 만들어서 원보이스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선거 치르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임 당대표 당선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말씀을 또 듣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임명직 그 당직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일 잘하는 거 뭐 이거를 기준으로 뽑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는 듣는다고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과정들은? 유능한 인재 쪽에 방점이 찍힌 거죠. 대통합은 하긴 하되 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쓰겠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무슨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혁신이라든지 뭐 포용이라든지 상징적인 그런 인사보다는 일단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아마 그렇게 무슨 뭐 상대방 진영에 있던 뭐 당내 인사지만 그런 분을 등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아마 인재 쪽의 방점이 찍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주필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를 매일이라도 만나겠다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부는 이제 뭐 어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꺼리낌이 있다면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는 수사는 그냥 짐짓 모른 채 하고 우리 만나서 민생 얘기하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도 지금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공통분을 만들어 가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로서도 뭐 면이 살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가 자꾸 좀 면을 넓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계에서도 조율과 토론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하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많지 않더라고. 성격이 원만하고 워낙 그러시고 지난번에 왜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갈등이 불거졌을 때 울산 회동 이런 걸 만들어내서 어떤 조율을 해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김기현 정치인, 김 대표의 정치 역정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그야말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분이 아버지 이미지라면 김기현 대표는 어머니 이미지로서 조금 또 조율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조율을 해나가는 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신임 당대표 과반을 넘겨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계속 관련 소식들은 또 두 분과도 다음 뉴스에서도 계속 토론을 나갈 예정이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